여름의 끝자락에서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린 다음 날이었습니다. 공기 중에 남은 습기는 서늘했고 흙냄새는 그 어느 때보다 진하게 온 마을을 감돌았어요. 박순자 할머니의 하루는 언제나처럼 희미한 여명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눈꺼풀을 간지럽히며 아침을 깨운 것은 창호지 문틈으로 스며든 햇살이 아니었습니다. 묵직하면서도 따스한 온기가 이불 위로 느껴지더니 이내 킁킁거리는 소리와 함께 축축하고 차가운 것이 뺨에 닿았지요. 아이, 이 녀석. 잠결에도 웃음이 섞인 타박이 새어나왔습니다. 할머니가 몸을 뒤척이자 범인은 기다렸다는 듯 꼬리를 세차게 흔들며 이불 위를 뛰어다녔어요. 녀석의 이름은 보리였습니다. 5년 전 읍내 장터에서 비에 젖은 채 상자 안에 담겨있던 강아지를 외면하지 못하고 데려온 것이 인연의 시작이었지요. 누런 털이 꼭 익어가는 보리 같다고 해서 붙여준 이름이었습니다. 그때는 주먹만 한 강아지가 어느새 할머니의 허벅지까지 오는 늠름한 개로 자라 이제는 할머니의 유일한 가족이자 세상 그 자체였습니다. 알았다, 알았어. 일어날게. 배고프지? 우리 강아지. 할머니가 삐걱거리는 몸을 일으키자 보리는 좋아서 어쩔 줄 모르겠다는 듯 뱅글뱅글 돌며 꼬리를 쳤습니다. 그 모습에 하룻밤 사이 무릎에 쌓인 통증도 잠시 잊히는 듯 했어요. 할머니는 익숙하게 부엌으로 향해 가장 먼저 커다란 솥에 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선반 위에서 쌀 한 줌과 어제 저녁에 미리 발라놓은 북어 살점을 꺼내 넣고 불을 지폈습니다. 보리와 함께 먹을 아침이었습니다. 자신은 대충 물에 밥을 말아 먹어도 보리의 끼니만큼은 늘 정성껏 챙겨야 마음이 놓이는 할머니였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도시로 떠나고 10년 전 영감마저 세상을 등진 뒤 이 텅 빈 집에서 할머니에게 말을 걸어주고 온기를 나눠준 것은 오직 보리뿐이었거든요. 죽이 끓는 동안 할머니는 보리의 목줄을 채웠습니다. 녀석과 함께하는 아침 산책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일과였어요. 대문을 나서자 풀벌레 소리가 요란하게 귀를 파고들었고 밤새 내린 비에 젖은 흙길은 푹신했습니다. 보리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할머니의 걸음 속도에 자신을 맞췄습니다. 그러다가도 길가에 핀 들꽃 향기라도 맡을라 치면 잠시 멈춰서서 할머니를 기다려주는 속 깊은 녀석이었지요. 보리야, 저것 좀 봐라. 코스모스가 벌써 피려고 하네. 할머니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을 보리도 아는 채 하며 고개를 돌려 바라봅니다. 사람의 말을 다 알아듣는 것은 아니겠지만 할머니는 보리가 자신의 모든 감정을 이해하고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기쁠 때면 같이 웃어주고 슬픈 날에는 조용히 곁에 앉아 위로를 건네는 것만 같았거든요. 1시간 남짓 이어진 산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구수한 북어죽 냄새가 마당 가득 퍼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큰 대접과 작은 대접, 2개의 그릇에 죽을 나눠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보리와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후후 불어가며 죽을 넘기는 할머니의 옆에서 보리는 찹찹 소리를 내며 맛있게 그릇을 비웠어요. 식사를 마친 보리는 만족스러운 듯 할머니의 다리에 머리를 기대고는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그 따스하고 묵직한 무게감이 할머니에게는 세상 가장 큰 위안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보리의 등을 천천히 쓸어주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내가 있어서 내가 산다, 이놈아. 나보다 하루만 더 살아다오. 오전 내내 툇마루에 앉아보리와 함께 졸기도 하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노래를 따라 흥얼거리기도 하며 평화로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점심을 먹고 난 뒤 할머니는 슬슬 밭으로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미뤄뒀던 고추 지지대를 다시 세워줘야 했거든요.
여름 내 붉게 익어가던 고추들이 태풍 소식에 쓰러질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보리야, 집 잘 보고 있어. 할미는 밭에 좀 다녀올게. 할머니가 호미와 노끈을 챙겨들자 보리는 자다 깬 얼굴로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몸을 일으켜 할머니의 뒤를 따랐어요. 밭일 나갈 때면 늘 있는 일이었습니다. 보리는 밭둑에 얌전히 엎드려 할머니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곤 했지요. 그 모습이 기특해서 할머니는 보리를 떼어놓고 나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날따라 햇살은 유난히 따가웠습니다. 비온 뒤라 땅은 질었지만 공기는 후텁지근했어요. 할머니는 밀짚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허리를 굽혔습니다. 쓰러진 고추대를 하나씩 일으켜 세우고 노끈으로 묶어주는 작업은 생각보다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얼마쯤 지났을까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등줄기에서는 비 오듯 땀이 흘렀습니다. 잠시 허리를 펴고 숨을 고르는데 갑자기 가슴 한가운데를 커다란 바위가 짓누르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흡! 순간적인 고통에 할머니는 저도 모르게 신음을 흘리며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잠시 이러다 말겠지 하고 생각했지만 통증은 가라앉지 않고 점점 더 심해졌어요. 눈앞이 아찔해지며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밭둑에 엎드려 꾸벅꾸벅 졸던 보리가 할머니의 거친 숨소리에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인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한 보리는 낑낑거리며 할머니의 주위를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보리야. 할머니는 뭐라고 말을 하려 했지만 혀가 굳은 듯 제대로 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대로 흙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보리는 겁에 질려 왕왕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잡고 옷자락을 물어 당기며 어떻게든 주인을 일으켜 세우려 안간힘을 썼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의식은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보리의 절박한 울음소리만이 텅 빈 밭에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다행히 그 소리를 들은 이웃집 김씨가 있었습니다. 담 너머로 밭을 살피던 그는 쓰러져 있는 순자 할머니와 그 곁에서 미친 듯이 지저대는 보리를 발견하고는 기겁하며 달려왔습니다. 아주머니, 정신 좀 차려보소. 이게 무슨 일이고. 김씨가 허둥지둥 휴대전화를 꺼내 119에 신고하는 동안에도 보리의 경계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낯선 사람이 자신의 주인에게 다가오는 것을 막으려는 듯 김씨를 향해 으르렁거리며 이빨을 드러냈지요. 잠시 후 멀리서부터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는 순식간에 골목을 가득 메웠습니다. 구급차가 좁은 골목길에 멈춰 서고 낯선 제복을 입은 구급대원 2명이 다급하게 차에서 내렸습니다. 보리의 눈에 그들은 침입자였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주인을 해치러 온 위협적인 존재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보리는 더욱 거세게 짖으며 그들이 할머니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강아지 때문에 접근이 힘듭니다. 좀 잡아주세요. 구급대원의 외침에 김씨가 보리의 목줄을 잡으려 했지만 극도로 흥분한 보리는 이리저리 피하며 더욱 사납게 굴었습니다. 1분 1초가 급한 상황. 한 구급대원이 보리의 주의를 끄는 사이 다른 대원이 재빨리 할머니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혈압이 거의 안 잡힙니다. 빨리 이송해야 해요. 들것이 펼쳐지고 구급대원들이 할머니의 몸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주인이 힘없이 들려나가는 모습을 본 보리는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어떻게든 그들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 주인을 지켜야 한다는 본능만이 남았습니다. 보리는 마지막 힘을 다해 김씨의 손을 뿌리치고 구급대원에게 달려들 기세로 뛰쳐나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 열려있던 대문이 보리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혼란과 공포에 휩싸인 보리는 자기도 모르게 그 열린 문틈으로 뛰쳐나가고 말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그저 이 무서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아이고, 저개가 나가버렸네. 김 씨가 뒤늦게 외쳤지만 이미 보리의 모습은 골목 저편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쓰러진 할머니를 구하는 것이 먼저였기에 뛰쳐나간 개를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다시 한번 날카롭게 울리며 구급차는 흙먼지를 일으키고 황급히 마을을 떠났습니다. 평화롭던 순자 할머니의 집에는 열린 대문과 주인을 잃은 호미만이 덩그러니 남아 모든 것이 멈춰버린 그날 오후를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다시 눈을 뜬 것은 이틀이 지난 후였습니다.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와 규칙적으로 삐빅거리는 기계음, 그리고 눈에 들어온 것은 익숙한 집의 천장이 아닌 새하얀 병원의 천장이었지요. 한참을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던 할머니의 머릿속으로 조각난 기억들이 파고들었습니다. 뜨거운 햇살, 고추밭, 그리고 가슴을 짓누르던 끔찍한 고통과 자신을 향해 절박하게 지저대던 보리의 모습까지. 보리. 할머니는 자기도 모르게 벌떡 상체를 일으키려 했지만 온몸에 연결된 링거줄과 기계 장치들이 움직임을 방해했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깨어나셨어요? 의사 선생님, 여기요. 아들은 다급하게 의사를 부르며 할머니의 침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귀에는 아들의 목소리도 뒤따라 들어온 의사와 간호사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요. 우리 보리는 어딨어? 쉰 목소리로 겨우 짜낸 첫 마디는 자신의 안부가 아닌 보리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에 순간 당혹스러운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 우선 진정하시고. 급성 심근경색이었대요.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보리는 어딨냐고 묻잖니? 우리 강아지 집에 잘 있어? 할머니의 다그침에 아들은 시선을 피하며 우물쭈물했습니다. 그 모습에 할머니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불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게 집에 가봤는데 없었어요. 없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보리가 어딜 가? 내가 못 찾은 거겠지. 다시 가봐, 어서. 어머니, 진정 좀 하세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지금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이웃 아저씨 말로는 어머니 구급차에 실려 가실 때 놀라서 집을 뛰쳐나갔다고 해요. 동네를 다 찾아봤는데 안 보여요. 아들의 대답은 비수처럼 날아와 할머니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놀라서 뛰쳐나갔다는 말, 동네를 다 찾아봤는데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귀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처럼 허공만 바라보았습니다. 아픈 나 때문에 집을 나갔구나. 무서워서 혼란스러워서 길을 잃었구나.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이었습니다. 심장을 짓누르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온몸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찾아야 해, 내가 가야 해. 할머니는 링거줄을 거추장스럽게 잡아뜯으며 침대에서 내려오려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간호사가 달려들어 할머니를 말렸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지금 몸을 움직이시면 위험해요. 이거나 우리 보리 찾아야 한단 말이다. 지금 어디서 무서워서 떨고 있을 거야. 밥도 못 먹고 비 맞고 나라. 할머니의 절규는 병실을 가득 채웠지만 쇠약해진 몸은 두 사람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침대 위로 쓰러졌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아이처럼 목 놓아 우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자식을 잃은 어미처럼
세상의 전부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서럽게 울었습니다. 창밖은 이미 짙은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 어둠 속 어딘가에서 홀로 떨고 있을 보리를 생각하니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5년간 단 하루도 떨어져 본 적 없던 자신의 분신과도 같았던 존재. 그 따스했던 온기가 이제는 곁에 없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세상은 바로 그날 모든 것이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른다고 하지만 순자 할머니에게 지난 5년은 흐른다기보다 버텨내는 것에 가까운 세월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보낸 한 달은 지옥과도 같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계절의 변화도 아들이 사다 주는 맛있는 음식도 할머니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온 신경은 오직 집을 나간 보리에게로 향해 있었지요. 비가 오는 날이면 차가운 길바닥에서 비를 맞고 있을까, 바람이 부는 날이면 추위에 떨고 있을까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었습니다. 의사와 아들은 마음을 편히 가져야 회복이 빠르다고 몇 번이고 말했지만 심장의 절반을 떼어놓고 온 사람에게 안정이란 사치스러운 단어일 뿐이었습니다. 퇴원을 하던 날 할머니는 아들의 부축도 마다하고 거의 뛰다시피 집으로 향했습니다. 정말 혹시나 보리가 집을 기억하고 돌아와 대문 앞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굳게 닫힌 대문 앞에는 정적만이 감돌았고 할머니의 마지막 희망은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텅 빈 마당, 주인을 잃고 덩그러니 놓인 보리의 밥그릇, 할머니가 앉아 뜨개질을 하던 팻마루의 빈자리. 집안 모든 것들이 보리의 부재를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의 진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몸을 이끌고 할머니는 매일같이 보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집 주변 골목골목을, 그 다음에는 면소재지를, 나중에는 버스를 타고 읍내까지 헤매고 다녔습니다. 보리야, 우리 보리. 목이 쉬어라 이름을 불러보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 뿐이었어요. 마주치는 사람들마다 붙잡고 혹시 이런 개를 보지 못했냐고 물었습니다. 누런 털에 귀 한쪽이 살짝 접혔고 꼬리는 장군처럼 늠름하게 말려 올라갔으며 사람을 무척이나 잘 따르는 똑똑한 아이라고.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허공에 보리의 모습을 그려 보이며 애타게 설명했지만 사람들은 그저 안 됐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읍내 사진관을 찾아갔습니다. 먼지 쌓인 앨범을 뒤져보리와 함께 찍은 유일한 사진을 찾아냈지요. 3년 전 아들 내외가 잠시 들렀을 때 마당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할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품에 안긴 보리는 조금은 귀찮은 듯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보고 있었어요. 그 사진을 수십 장 복사해서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개를 찾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보리의 이름과 특징을 적고 아래에는 자신의 전화번호와 함께 사례는 꼭 하겠습니다라는 문구도 잊지 않았습니다. 전단지를 들고 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동네 담벼락, 전봇대, 버스 정류장, 장터 게시판까지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리지 않고 전단지를 붙였습니다. 어떤 이는 욕을 하며 떼어버렸고 어떤 이는 장난 전화를 걸어 할머니의 마음을 2번 아프게 했습니다. 할머니, 그게 우리가 잡아먹었는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낄낄거리는 웃음소리에 할머니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상을 향한 원망과 인간에 대한 환멸이 치밀어 올랐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보리를 찾을 수만 있다면 그깟 모욕은 얼마든지 견딜 수 있었어요. 계절이 수십 번 바뀌는 동안 전단지는 비에 젖어 찢어지고 햇볕에 발에 흉물처럼 변해갔습니다.
할머니의 몸도 마음도 함께 달아갔습니다. 밤이면 보리가 나오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보리는 예전처럼 할머니의 품에 파고들어 애교를 부리다가도 다음 순간이면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곤 했습니다. 그러면 할머니는 울면서 잠에서 깨어나 텅 빈 옆자리를 더듬으며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그리움은 시간이 지날수록 죄책감으로 변해갔습니다. 내가 쓰러지지만 않았더라면, 내가 보리를 혼자 두지만 않았더라면. 끝없는 자책이 할머니의 남은 삶을 갉아먹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만 잊으라고, 정 허전하면 새 강아지라도 한 마리 키워보라고 위로했지만 할머니에게 보리는 대체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보리의 빈자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거대한 구멍으로 남아 할머니의 시간을 영원히 그날에 멈춰 세웠습니다. 한편 주인을 잃고 집을 뛰쳐나온 보리의 시간은 생존을 위한 투쟁 그 자체였습니다. 낯선 구급차 소리와 사람들의 소란에 놀라 무작정 달렸던 보리는 정신을 차렸을 때 생전 처음 보는 낯선 곳에 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음과 처음 맡는 매캐한 냄새, 쌩쌩 지나가는 차들은 공포 그 자체였지요. 익숙한 주인의 냄새도 집으로 돌아가는 길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을 굶주리며 도시를 헤맸습니다. 배고픔에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지다가 식당 주인에게 몽둥이로 맞을 뻔하기도 하고 영역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다른 떠돌이 개들에게 쫓겨 다리를 절뚝거리기도 했습니다. 밤이 되면 추위와 외로움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따뜻했던 할머니의 품과 부드러운 이불의 감촉이 그리웠어요. 할머니가 끓여주던 구수한 북어죽 냄새가 환상처럼 코끝을 맴돌았습니다. 보리는 할머니를 기억했습니다. 언제나 자신을 향해 웃어주던 따뜻한 얼굴과 다정한 목소리, 등을 쓰다듬어주던 투박하지만 따스했던 손길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 기억은 굶주림과 공포 속에서도 보리가 삶의 끈을 놓지 않게 하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주인 할머니를 만날 수 있을 거라는 본능적인 믿음이 보리를 살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오는 늦여름 밤이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하고 비까지 흠뻑 맞은 보리는 탈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더 이상 한 발짝도 움직일 힘이 없어 어느 상가 건물 주차장 처마 밑에 웅크리고 누워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지요. 빗소리와 함께 의식이 점점 흐려져 가던 그때 보리의 앞으로 자동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젊은 부부 김민중과 이지은이었습니다. 늦은 저녁 식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여보, 저기 좀 봐. 걔가 쓰러져 있어. 아내 지은 씨의 말에 민준 씨가 차 헤드라이트가 비추는 곳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흙탕물과 비에 흠뻑 젖은 개 한 마리가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죽었나? 아니면 그냥 자는 건가? 모르겠어. 근데 다리를 다친 것 같아. 피가 나. 지은 씨의 말대로 보리의 뒷다리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마 다른 개와 싸우다 물리거나 어디에 긁힌 모양이었습니다. 부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요새는 유기견 문제도 많고 섣불리 다가갔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지요. 하지만 빗속에서 고통스럽게 숨을 몰아쉬는 생명을 차마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안 되겠다. 일단 병원에라도 데려가 보자. 민준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보리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으르렁거리며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에는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민준 씨는 차 트렁크에서 담요를 꺼내 보리의 몸을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보리는 저항할 기력조차 없는지 낯선 사람의 손길에 몸을 맡긴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부부는 보리를 차 뒷좌석에 태우고
급히 24시간 운영하는 동물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수의사의 진단은 탈수와 영양실조, 그리고 다리의 열상이었습니다. 다행히 뼈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며칠만 더 방치되었더라면 위험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치료를 받고 링거를 맞는 동안 보리는 낯선 병원 철창 안에서 웅크린 채 부부를 불안한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지은 씨는 그런 보리의 모습이 안쓰러워 철창 너머로 손을 넣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을 거야. 따뜻한 손길에 보리의 몸에서 조금씩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할머니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손길이었지만 그 온기에서 어떤 적이도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부부는 보리를 병원에 입원시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밤새 보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떡하지, 저 아이. 글쎄, 일단 치료는 해줘야 할 것 같고, 주인이 있는 개일 수도 있잖아. 몸 상태를 보니 한참을 떠돌아다닌 것 같던데, 목줄도 없고, 아마 버려진 거 아닐까? 지은 씨의 말에 민준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부부는 결혼한 지 2년 차였고 아직 아이는 없었습니다. 작은 아파트에서 둘이 살기에도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기에 덜컥 개를 맞는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병원에서 마주한 보리의 눈빛은 부부의 모든 망설임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기력을 조금 회복한 보리는 부부를 보자 희미하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제발 저를 버리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부부는 보리를 집으로 데려오기로 결정했습니다. 보리가 자신들에게 온 것이 어떤 행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부부는 녀석에게 행운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처음 며칠간 행운이는 구석에만 숨어 밥도 잘 먹지 않고 사람의 손길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부부의 지극정성 어린 보살핌은 행운이의 다친 마음을 서서히 열었습니다. 민준 씨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행운이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고 지은 씨는 맛있는 특식을 만들어주며 행운이의 곁을 지켰습니다. 시간이 흘러 행운이는 예전의 건강하고 늠름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부부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1년 뒤 부부에게는 서연이라는 예쁜 딸이 태어났습니다. 행운이는 갓 태어난 아기를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이내 자신의 동생으로 받아들인 듯 서연이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는 보디가드가 되어주었습니다. 서연이가 울면 쪼르르 달려가 얼굴을 하차주었고 서연이가 기어다니기 시작했을 때는 보디가드처럼 곁을 지켰습니다. 서연이 역시 행운이를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로 여기며 따랐습니다. 그렇게 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보리는 이제 행운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가족의 품에서 사랑을 듬뿍 받으며 행복하고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에 대한 기억은 아주 희미한 옛날의 꿈처럼 무의식 깊은 곳에 희미한 흔적으로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5년이라는 세월은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 시간 동안 눈에 띄게 쇠약해졌습니다. 허리는 더 굽었고 걸음은 느려졌으며 하얗게 센 머리카락은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보여주었지요. 보리를 잃어버린 후 할머니의 삶은 무채색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웃음을 잃었고 말수도 줄었습니다. 아들이 주말마다 찾아와 들여다보았지만 할머니의 마음속에 자리한 거대한 구멍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보리를 찾는 것도 거의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동네를 헤매는 것도 전단지를 붙이는 것도 더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체념과 그리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낼 뿐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은 하루였습니다. 할머니는 아침 일찍 일어나 읍내 5일장으로 갈 채비를 했습니다.
혼자 먹을 것이야 대충 장만해도 그만이었지만 집에만 틀어박혀 있으면 끝없는 무기력에 빠져들 것 같아 억지로라도 몸을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낡은 유모차를 끌고 버스에 오른 할머니의 얼굴에는 깊은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을 보면서도 할머니의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시장은 이른 아침부터 활기가 넘쳤습니다. 싱싱한 채소를 파는 할머니의 목소리, 생선 좌판에서 풍기는 짭조름한 비린내, 뻥튀기 기계가 터지는 요란한 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한데 뒤섞여 시끌벅적한 교향곡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활기찬 풍경도 할머니의 멈춰버린 시간을 움직이지는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무표정한 얼굴로 사람들 사이를 느릿느릿 걸으며 필요한 것들을 몇 가지 샀습니다. 두부 한 모, 콩나물 한 봉지, 그리고 무릎에 좋다는 약재를 파는 약초상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발길을 돌렸습니다. 같은 시각, 시장의 다른 한편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김민준 씨와 아내 이지은 씨, 그리고 이제 5살이 된 딸 서연이가 행운이를 데리고 장 구경에 나선 참이었습니다. 행운이는 5년 전 비쩍 말랐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윤기가 흐르는 털을 가진 건강하고 잘생긴 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행운이의 목줄을 꼭 쥐고 제잘거리며 걸었고 행운이는 그런 서연이의 보폭에 맞춰 얌전히 뒤를 따랐습니다. 아빠, 나 저거 사주세요. 솜사탕. 서연이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에서는 커다란 솜사탕 기계가 쉴 새 없이 달콤한 구름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 서연이 솜사탕 먹고 싶어요? 민준 씨가 웃으며 서연이를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지은 씨는 그런 부녀의 모습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행운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행운아, 우리도 맛있는 간식 사줄게. 조금만 기다려. 행운이는 지은 씨의 말에 대답이라도 하듯 꼬리를 살랑 흔들었습니다. 행운이는 시장의 시끄러운 소음과 많은 인파에도 전혀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쏟아지는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는 듯 당당하고 여유로운 모습이었지요. 걔가 참 잘생겼네. 순하고 똑똑해 보인다는 칭찬에 민준 씨 부부는 어깨를 으쓱하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부에게 행운이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 가족의 행복을 완성시켜주는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장터 한쪽에 있는 허름한 국밥집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뜨거운 국밥을 한 숟갈 떠넘겼지만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한 기계적인 움직일 뿐이었지요. 문득 예전에 보리와 함께 국밥집에 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식당 주인의 눈치를 보며 국밥 고기를 몇 점 떼어 보리의 밥그릇에 몰래 넣어주곤 했는데 그러면 보리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라도 먹는 듯 순식간에 그릇을 비우곤 했습니다. 그 생각을 하자 또다시 가슴 한쪽이 시큰해져 왔습니다. 할머니는 서둘러 국밥을 비우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시장을 빠져나가려던 할머니의 발걸음이 뻥튀기 가게 앞에서 우뚝 멈춰 섰습니다. 뻥이요 하는 우렁찬 소리와 함께 터져나오는 하얀 연기와 구수한 냄새. 할머니는 자기도 모르게 뻥튀기 한 봉지를 샀습니다. 보리가 살아있을 때 장에만 오면 꼭 사가던 간식이었습니다. 바삭바삭한 소리를 내며 뻥튀기를 먹던 보리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리는 듯 했습니다.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발걸음을 옮기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왕, 왕. 시끄러운 시장의 소음 속을 뚫고 너무나도 익숙한 짖음소리가 할머니의 귀에 날아와 박혔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지난 5년간 꿈속에서 수천,
수만 번도 더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헛것을 들었구나. 이제는 헛것까지 들리는구나. 스스로를 다그치며 다시 걸음을 옮기려는데 다시 한번 똑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왕, 왕왕. 이번에는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선명하고 또렷한 소리. 할머니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고개가 저절로 소리가 나는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로 붐비는 시장 한가운데 할머니의 시선이 한 곳에 멎었습니다. 젊은 부부와 어린 여자아이, 그리고 그들 곁에 서 있는 누렁개 한 마리. 멀리서 보아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햇볕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나는 털 한쪽 귀가 살짝 접힌 모양새, 늠름하게 말려 올라간 꼬리까지. 할머니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온 세상의 소리가 사라지고 시간의 흐름이 멈춘 듯 했습니다. 할머니는 자기도 모르게 그곳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심장이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것처럼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닮은 개일 뿐이야. 5년이나 지났는데 살아있을 리가 없어. 머리는 필사적으로 부정했지만 가슴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수록 개의 모습은 더욱 선명해졌고 할머니의 확신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마침내 개의 10m 앞까지 다가선 할머니는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눈물이 눈앞을 가려 모든 것이 뿌옇게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혹시라도 울음소리가 터져나와 이 기적 같은 순간이 꿈처럼 사라져버릴까 두려웠습니다. 한편 민준 씨 부부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한 곳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행운이의 모습에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행운이는 낯선 할머니를 향해 꼬리를 흔들지도 짖지도 않은 채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경계심도 호기심도 아닌 뭐라 설명하기 힘든 깊은 혼란과 그리움 같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행운아, 왜 그래? 가자. 지은 씨가 목줄을 살짝 당겼지만 행운이는 그 자리에 뿌리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5년의 세월을 담아 세상에서 가장 애틋한 이름을 불렀습니다. 보리야. 그 한마디에 행운이라 불리던 개의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잊고 있던 이름, 무의식 깊은 곳에 봉인되어 있던 그 이름이 귓가에 꽂히는 순간 녀석의 몸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소리가 나는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희미한 기억의 조각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따뜻했던 품, 다정한 목소리, 구수한 북어죽 냄새, 그리고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주던 단 한 사람의 얼굴. 보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눈앞의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 구분 등.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지만 보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향해 내밀던 따뜻한 손길과 사랑이 가득 담겨 있던 그 눈빛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5년이라는 긴 세월을 뛰어넘어 잊고 있던 주인의 모습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보리야. 맞구나 보리. 순자 할머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목소리는 갈라졌고 온몸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어요. 그 애절한 부름에 보리의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졌습니다. 5년간의 시간도 행운이라는 새로운 이름도 곁에 있는 새로운 가족도 모두 잊었습니다. 오직 하나의 생각, 그리웠던 나의 주인이라는 본능만이 남았습니다. 보리는 목줄이 당겨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폭발하듯 앞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악! 목줄을 잡고 있던 서연이가 그 힘에 휘청하며 넘어질 뻔했고
놀란 민준 씨가 재빨리 서연이를 붙잡고 목줄을 대신 움켜쥐었습니다. 하지만 보리의 힘은 어른인 민준 씨가 감당하기에도 벅찼습니다. 행운아, 안 돼. 이리 와. 민준 씨가 다급하게 외쳤지만 보리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할머니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마침내 할머니의 품에 다다른 보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앞발을 들어 할머니의 어깨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는 낑낑거리는 소리를 내며 할머니의 얼굴과 손을 정신없이 핥기 시작했습니다. 5년 동안 꾹꾹 눌러왔던 그리움과 반가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몸짓이었습니다. 오냐, 오냐, 살아있었구나. 이렇게 살아있었어. 할머니는 보리를 부서져라 끌어안고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보리의 몸에서는 익숙했던 흙냄새 대신 낯선 샴푸 향이 났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다시 만났다는 사실만으로도 할머니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어 보리의 털을 적셨지만 할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보리의 이름을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두 존재만의 세상이 펼쳐진 그 감격적인 재회의 순간, 그들의 시간을 깨뜨리는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으앙! 행운아! 내 강아지야! 이리 와! 넘어질 뻔했던 서연이가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리며 보리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민준 씨와 지은 씨 부부가 황급히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죄송하지만 이 개는 저희 개입니다. 놀라셨나 본데 목줄 좀 놔주시겠어요? 민준 씨가 당황스러움과 경계심이 뒤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이 상황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할머니에게 자신들의 개가 저토록 반갑게 구는 것도, 할머니가 마치 자신의 개인 것처럼 끌어안고 우는 것도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부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울고 있는 어린아이를 보았습니다. 아이의 눈물 섞인 목소리에 할머니의 품에 안겨있던 보리가 움찔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머니와 아이를 번갈아 쳐다보는 보리의 눈빛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5년을 애타게 그리워한 옛 주인, 다른 한쪽은 5년간 자신을 사랑으로 돌봐준 새로운 가족. 보리는 두 사람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괴로운 신음을 흘렸습니다. 아닙니다. 이 아이는 제 개예요. 이름은 보리입니다.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이 아이 이름은 행운이고 저희가 5년째 키우고 있어요. 뭔가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지은 씨가 서연이를 달래며 나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도 날이 서 있었어요. 소중한 가족을 낯선 사람에게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녀를 예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변은 이미 시장 사람들로 둘러싸여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개를 잃어버렸나 봐. 아니, 저쪽이 주인이라는데?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부부와 할머니를 더욱 압박했습니다. 아닙니다. 5년 전 제가 아파서 병원에 실려가던 날 이 아이가 놀라서 집을 나갔어요. 그 뒤로 하루도 빠짐없이 찾아 헤맸습니다. 이 아이는 분명 제 보리가 맞아요.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5년 전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 부부에게는 그저 노인의 억지 주장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할머니 심정은 이해하지만 세상에 닮은 개가 얼마나 많은데요. 저희 행운이는 5년 전 저희가 길에서 구조한 유기견이었습니다. 이제 그만 돌려주시죠. 민준 씨가 단호하게 말하며 보리의 목줄을 잡아당겼습니다. 하지만 보리는 할머니의 곁에서 떨어지지 않으려 버텼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할머니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대로 보리를 다시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다급하게 품속을 뒤졌습니다.
그리고는 낡고 해진 지갑을 꺼내 그 안에서 소중하게 간직해온 것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꼬깃꼬깃 여러 번 접혀 손때가 묻고 색이 바랜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이 아이가 제 볼이라는 증거입니다.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펼쳐 보인 사진 속에는 지금보다 훨씬 젊고 앳된 모습의 보리가 할머니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사진의 화질은 좋지 않았고 모서리는 닳아 있었지만 사진 속 개의 모습은 누가 보아도 지금 눈앞의 보리와 똑같았습니다. 특히 살짝 접힌 한쪽 귀와 미간에 있는 작은 점까지. 사진을 본 민준 씨 부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그저 착각이나 억지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지은 씨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사진과 행운이의 얼굴을 몇 번이고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제 상황은 누가 봐도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사진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나오자 여론은 순식간에 할머니 쪽으로 기우는 듯 했습니다. 아이고, 저 할머니 개가 맞나 보네. 5년 만에 찾은 거면 기적 아니야? 그럼 저 젊은 사람들은 남의 개를 키운 거야?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이 부부에게는 비수처럼 느껴졌습니다. 특히 서연이는 어른들의 심각한 분위기와 자신들의 개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더 크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시장 한복판에서 실랑이를 벌이는 것은 모두에게 상처만 될 뿐이었습니다. 상황을 지켜보던 민준 씨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일단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조용한 곳으로 가서 이야기하시죠. 민준 씨가 할머니에게 제안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보리를 두고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누구도 원치 않았던 불편한 동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앞서 걷는 순자 할머니,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민준 씨 가족. 그들 사이에는 보리가 있었습니다. 보리는 할머니에게 몇 걸음 다가갔다가 울고 있는 서연이를 돌아보며 다시 몇 걸음 뒤로 물러서기를 반복했습니다. 녀석의 혼란스러운 발걸음은 앞으로 펼쳐질 세 사람의 복잡하고 힘겨운 시간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시장의 소음은 점점 멀어져 갔지만 그들 사이를 채우는 무거운 침묵은 그 어떤 소음보다도 더 크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시장의 소음이 까마득히 멀어진 곳, 낡은 기와를 인 찻집은 섬처럼 고요했습니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희미한 대추차 향기만이 맴돌 뿐 세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순자 할머니와 김민준, 이지은 부부는 낡은 목재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치에는 이 모든 침묵의 원인이자 결과인 보리가 엎드려 있었지요. 녀석은 불안한 듯 낑낑거리며 할머니와 부부를 번갈아 쳐다볼 뿐 누구의 곁으로도 선뜻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마치 두 개의 자아 사이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보였어요. 먼저 입을 연 것은 민준 씨였습니다. 그는 마른 입술을 혀로 축이며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선 저희가 너무 놀라서 경황이 없었습니다. 실례가 많았다면 용서하십시오. 정중한 사과였지만 그 목소리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찻잔을 쥔 채 떨리는 손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아니에요. 나야말로 미안합니다. 다짜고짜 네 개라고 했으니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서로 사과를 건넸지만 어색한 공기는 좀처럼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핵심적인 문제는 조금도 해결되지 않았으니까요. 한참을 망설이던 지은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5년 전에 잃어버리신 게 맞으세요? 저희 행운이를요? 행운이라는 이름에 순자 할머니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할머니에게는 너무나 낯선 그 이름이 지난 5년간 보리가 살아온 시간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만 같아 가슴 한쪽이 아려왔습니다. 내 이름은 박순자입니다. 그리고 저 아이의 이름은 보리고요. 할머니는 5년 전 그날의 이야기를 아주 천천히 힘겹게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맑고 무덥던 여름날 오후 보리와 함께 고추밭에 나갔던 일, 갑자기 닥쳐온 가슴의 통증, 그리고 자신을 향해 절박하게 지저대던 보리의 마지막 모습까지. 할머니의 이야기는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목소리는 시종일관 떨렸지만 기억의 모든 조각은 놀라울 정도로 선명했어요.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느꼈던 절망감, 그리고 그 후로 보리를 찾아 헤맸던 수년간의 세월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듣고 있는 부부의 눈시울마저 붉어졌습니다. 전단지를 천장은 넘게 붙였을 겁니다. 비가 오면 젖어서 찢어지고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리고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멈출 수가 없었어요. 어디서 밥은 먹고 다니는지, 잠은 제대로 자는지 그 생각에 하루도 편히 잠든 날이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등 위로 눈물 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뼛속까지 사무쳤던 그리움과 죄책감이 응축된 눈물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끝나고 다시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민준 씨 부부가 이야기를 할 차례였습니다. 민준 씨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자신들이 보리를 처음 만났던 날을 회상했습니다. 저희가 행운이를 처음 본 것도 5년 전 늦여름 비가 아주 많이 오는 밤이었습니다. 부부는 그날 밤 길에서 죽어가던 개를 어떻게 발견했는지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를 시키고 행운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게 된 과정을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을 극도로 경계하며 마음을 열지 않았던 행운이가 어떻게 서서히 가족이 되어갔는지, 1년 뒤 딸 서연이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든든한 오빠가 되어주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서연이가 아기였을 때 저희 부부가 잠시 한눈판 사이에 침대에서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행운이가 자기 몸으로 서연이를 받쳐냈습니다. 덕분에 아이는 하나도 다치지 않았죠. 그때부터 저희에게 행운이는 그냥 개가 아니라 우리 딸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자 가족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지은 씨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녀의 이야기 속에서 행운이는 더 이상 유기견이 아니었습니다. 한 가족의 역사와 행복의 중심에 있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두 개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양쪽 모두에게 보리는 혹은 행운이는 단순한 동물이 아닌 삶의 일부이자 전부였다는 것이지요. 엇갈린 시간의 조각들이 맞춰지자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이 상황을 더욱 잔인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한쪽이 명백한 가해자라면 원망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 이 이야기에는 오직 안타까운 피해자들만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민준 씨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댁에 한번 가봐도 되겠습니까? 아이가 정말 그 집을 기억하는지 저희 눈으로 직접 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합리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리의 기억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테니까요. 민준 씨의 차를 타고 할머니의 집으로 가는 길은 숨막히는 정적으로 가득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민준 씨는 표정 없는 얼굴로 앞만 보고 있었고, 지은 씨는 뒷좌석에서 보리를 꼭 끌어안은 채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이는 이미 지쳐 잠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수석에 앉아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익숙한 풍경을 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5년 전 이 길을 따라 보리가 사라졌고 이제 5년 만에 다시 이 길을 따라 보리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불안함과 미안함이 더 크게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마침내 차가 익숙한 골목 어귀에 멈춰 섰습니다. 할머니가 차에서 내리자 보리의 몸이 긴장으로 뻣뻣하게 굳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녀석은 차에서 내리기를 주저하며 지은 씨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 모습에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녕 나를 다 잊어버린 것일까? 보리야, 이리 와봐. 우리 집이야. 할머니가 애써 태어난 척하며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보리는 잠시 망설이더니 마지못해 차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낯선 환경을 탐색하듯 코를 킁킁거리며 주위를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흙냄새, 풀냄새, 그리고 그 안에 아주 희미하게 섞여 있는 익숙한 냄새. 보리의 뇌리에 봉인되어 있던 기억의 창고가 아주 조금씩 삐걱거리며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낡은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보리의 움직임이 우뚝 멈췄습니다. 대문 안쪽에서 풍겨오는 냄새는 지난 5년간 맡았던 그 어떤 냄새보다도 강렬하고 익숙했습니다. 그것은 할머니의 채취와 된장찌개 냄새, 그리고 낡은 흙집의 냄새가 뒤섞인 바로 집의 냄새였습니다. 보리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어제 왔던 곳인 양 익숙하게 마당을 가로질러 툇마루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전에 자신의 물그릇이 항상 놓여있던 부엌문 옆으로 다가가 텅 빈 바닥을 혀로 핥기 시작했습니다. 그릇은 이미 오래전에 치워지고 없었지만 보리는 그 자리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민준 씨 부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명백한 행동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 보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뒤를 따랐습니다. 그리고는 거실에 놓인 낡고해진 소파 위로 망설임 없이 뛰어올랐습니다. 그곳은 할머니가 저녁마다 앉아 텔레비전을 보던 자리였고 보리는 늘 그 옆에 꼭 붙어 잠이 들곤 했습니다. 보리는 소파에 얼굴을 묻고 미친 듯이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5년의 세월에도 지워지지 않고 희미하게 남아있는 주인의 채취를, 그리웠던 안식처의 향기를 온몸으로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보리야. 할머니가 눈물을 삼키며 보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보리는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보더니 꼬리를 살랑 흔들며 할머니의 손을 하찼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이제야 집에 돌아왔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의 증거는 필요 없었습니다. 보리의 모든 행동이,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모두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지은 씨는 끝내 참지 못하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한 가지 제안을 더했습니다. 공평해야 한다고, 자신들의 집에도 가봐야 한다고 말입니다. 순자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시 차를 타고 부부의 아파트로 향하는 길은 올 때보다 훨씬 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제 상황은 명확해졌습니다. 행운이는 할머니가 잃어버린 보리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난 5년간의 세월이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부의 아파트는 깨끗하고 현대적인 공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잠에서 깬 서연이가 달려 나와 보리를 반겼습니다. 행운아, 어디 갔다 이제 왔어. 보고 싶었단 말이야. 서연이가 보리의 목을 끌어안고 엉엉 울자 보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할머니의 집에서 보였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서연이의 얼굴을 하차주며 애교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익숙하게 거실로 달려가 서연이가 가장 좋아하는 공룡 인형을 물고 와 그녀의 발치에 내려놓았습니다. 놀아달라는 신호였습니다. 보리는 그 집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푹신한 침대가 어디에 있는지, 간식이 어느 서랍에 들어있는지, 서연이가 목욕하는 것을 훔쳐보기 가장 좋은 자리가 어디인지까지. 그곳은 명백히 보리가 지난 5년간 사랑을 받으며 살아온 또 다른 집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서연이와 함께 뒹굴며 행복하게 웃고 있는 보리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낡은 집에서 보였던 모습과는 또 다른 완벽한 행복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의 심장을 가진 개. 하지만 그 심장이 기억하고 사랑하는 집은 두 곳이었습니다. 5년 전의 시간을 간직한 낡은 흙집과 5년의 새로운 시간을 쌓아온 깨끗한 아파트. 잊을 수 없는 첫 번째 주인과 버릴 수 없는 두 번째 가족. 이 잔인한 현실 앞에서 세 사람은 그 어떤 해결책도 찾지 못한 채 망연자실할 뿐이었습니다. 해는 저물어 창밖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길고 긴 밤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 씨 부부의 아파트에는 무거운 공기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행운이가 다시는 떠나지 않을 거라는 약속을 몇 번이고 받아낸 뒤에야 행운이의 등을 꼭 끌어안고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아이의 고른 숨소리를 확인하고 거실로 나온 부부는 소파에 마주 앉았지만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무슨 말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다는 편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낮에 있었던 일들은 마치 비현실적인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지은 씨였습니다. 그녀는 붉어진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어떡하면 좋아? 정말 그 할머니 개가 맞았잖아. 나도 알아. 내가 직접 봤는데 어떻게 모르겠어. 민준 씨는 머리를 감싸쥐며 괴로운 듯 신음했습니다. 할머니의 낡은 집에서 보리가 보였던 행동들은 그의 모든 이성적인 판단과 의심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개는 명백히 그 집을 그리고 그 할머니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돌려보내야 하는 걸까? 지은 씨의 목소리가 절망적으로 떨렸습니다. 돌려보낸다는 말은 그녀에게 사형선고처럼 들렸습니다. 행운이 없는 삶은 서연이가 없는 삶만큼이나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냐고. 서연이는 어떡하고, 우리 행운이가 이제는 우리 가족이라는 거 당신도 알잖아. 5년이야, 5년. 강아지에게 5년이면 평생이나 다름없어. 이제 와서 주인이 따로 있었다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민준 씨의 목소리가 격앙되었습니다. 그는 화가 났습니다. 할머니에게 화가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도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는 무심한 세상에게, 그리고 아무런 잘못 없이 이 잔인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나도 알아. 나라고 보내고 싶겠어? 하지만 그 할머니는 평생을 그게 하나만 보고 사신 것 같았단 말이야. 오늘 우시던 모습 봤잖아.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우셨어. 온 세상을 잃은 사람처럼 우리가 어떻게 그분한테서 행운이를 빼앗아와. 지은 씨는 감정적인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깊은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의 눈물 속에서 5년이라는 세월의 무게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상실의 고통을 보았습니다. 자신들이 행운이를 사랑하는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할머니 역시 보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그것이 그녀를 더욱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포기해야 한다는 거야? 서연이한테 뭐라고 설명할 건데? 행운이는 이제 우리 강아지가 아니란다.
원래 주인 할머니한테 돌아가야 한단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우리 딸 아마 평생 상처로 남을 거야. 알아, 나도 알아. 대화는 메비우스의 띠처럼 같은 자리를 맴돌 뿐 아무런 해답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돌려보내자니 서연이와 자신들의 삶이 무너질 것 같았고, 데리고 있자니 평생을 외롭게 살아온 노인의 마지막 희망을 짓밟는 것만 같아 죄책감에 시달릴 것이 뻔했습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도 잠시 스쳤지만 이 문제는 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마음과 마음에 관한 문제였고 사랑과 시간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부부는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답 없는 질문과 한숨만을 주고받았습니다. 같은 시각 순자 할머니는 텅 빈 집에서 홀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낮에 보리가 잠시 머물렀던 온기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지만 집안 곳곳에는 보리의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할머니의 마음을 헤집었습니다. 보리가 얼굴을 묻었던 소파의 움푹 파인 자리를 쓸어보고 녀석이 핥던 마룻바닥을 하염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5년 만에 찾은 기쁨은 아주 잠시였습니다. 그 기쁨 뒤에는 더 큰 혼란과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할머니의 머릿속에는 보리의 행복해 보이던 모습이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자신을 보며 반가워하던 모습도 선명했지만 그보다 더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은 어린 여자아이와 함께 뒹굴며 장난치던 모습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바라보던 보리의 눈빛, 아이의 작은 손길에 온몸으로 기쁨을 표현하던 몸짓. 그것은 결코 억지로 만들어낼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보리를 다시 데려오는 것이 과연 보리를 위한 일일까? 처음으로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할머니는 보리를 찾는 것만이 자신과 보리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할머니는 보리의 또 다른 세상을 보았습니다. 자신 없이도 충분히 행복하고 사랑받으며 살아온 5년의 시간을 보았습니다. 나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보리의 행복을 빼앗으려는 것은 아닐까?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할머니는 젊은 시절 도시로 떠나겠다는 아들을 붙잡았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할머니는 자신의 곁에 아들을 두는 것이 아들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도시에서 더 큰 세상을 만나 자신의 삶을 꾸렸고 이제는 어엿한 가정을 이룬 가장이 되었습니다. 자식의 행복을 위해 떠나보내야 했던 그때의 심정과 지금 보리를 보며 느끼는 감정이 묘하게 겹쳐졌습니다. 보리는 할머니에게 자식과도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밤새 뒤척이던 할머니는 동이 틀 무렵에야 겨우 잠이 들었지만 그마저도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보리는 갈림길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한쪽 길 끝에는 할머니가, 다른 쪽 길 끝에는 서연이가 서서 보리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보리는 어느 쪽으로도 가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괴롭게 울부짖기만 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할머니의 뺨은 눈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세 사람은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결국 민준 씨가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어렵게 임시 방편의 해결책을 제안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선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일주일은 할머니 댁에, 그리고 일주일은 저희 집에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지내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보리를 어느 한쪽으로 보낼 수 없는 상황에서 그것은 유일하게 가능한 선택지처럼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힘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보리의 어색하고 위태로운 공유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주는 할머니의 집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민준 씨 부부가 보리를 데리고 할머니의 집에 온 날 서연이는 차에서 내리지 않으려 하며 엉엉 울었습니다. 싫어. 행운이 못 보내. 할머니 미워. 우리 행운이 뺏어가지 마. 아이의 원망 섞인 울음소리가 할머니의 가슴에 대못처럼 박혔습니다. 보리 역시 불안한 듯 차 안에서 낑낑거리며 떠나는 가족의 차를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죄인이 된 심정으로 보리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할머니는 온 정성을 다해 보리를 돌봤습니다. 예전처럼 매일 아침 북어죽을 끓여주었고 가장 좋은 고기를 사다 구워주었습니다. 하지만 보리는 예전처럼 밥을 맛있게 먹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곁에 꼭 붙어 있으면서도 현관문 쪽에서 작은 소리라도 들리면 벌떡 일어나 달려나가 밖을 확인하곤 했습니다. 그 모습은 할머니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이번에는 할머니가 보리를 부부의 아파트로 데려다 줄 차례가 되었습니다. 아파트에 가까워지자 보리는 안절부절 못하며 창밖을 바라보았고 문이 열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뛰어들어가 서연이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할머니의 심정은 착잡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보리를 데려올 때는 아이에게 미안하고 보리를 데려다 줄 때는 자신의 심장이 텅 비는 것 같았습니다. 이 기묘한 동거는 모두에게 상처만 남겼습니다. 잦은 환경 변화에 보리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잘 먹지 않아 털이 푸석해졌고 밤에는 잠을 자지 못하고 낑낑거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서연이는 행운이가 떠나는 날이면 어김없이 열이 올랐고 유치원에서도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할머니 역시 보리가 없는 일주일 동안은 생기를 잃고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냈고 보리가 있는 일주일 동안은 떠나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이것은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두를 서서히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아주 잔인한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사랑하기에 시작된 이 모든 일들이 이제는 서로의 사랑을 좀먹고 있었습니다. 이 위태로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누군가의 결단이 절실히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위태로운 공유 생활이 한 달 넘게 이어지자 가장 먼저 무너져 내린 것은 가장 약한 존재인 서연이었습니다. 5살 아이에게 일주일마다 반복되는 이별과 재회는 감당하기 너무나 힘든 시련이었어요. 서연이는 행운이가 할머니 집으로 가는 날을 귀신같이 알아채고 그날 아침부터 엄마의 옷자락을 붙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오늘 행운이 가는 날이지? 가면 안 돼. 행운이 아프다고 해. 할머니한테 거짓말해줘. 응. 아이의 애원에 지은 씨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행운이가 떠나고 나면 서연이는 며칠 동안 시름시름 앓았습니다. 좋아하던 간식도 마다하고 밤에는 잠꼬대로 행운이의 이름을 부르며 울다 깨기 일쑤였습니다. 분리불안 증세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유치원에서는 엄마와 떨어지지 않으려 해서 선생님을 곤란하게 만들었고 혼자서는 잠시도 있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은 씨는 서연이의 방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서연이가 행운이의 목줄과 장난감 몇 개를 자신의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놓은 것이었습니다. 서연아, 이게 뭐야? 왜 여기다 숨겨놨어? 엄마의 물음에 서연이는 와락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거 없으면 행운이 산책 못 가잖아. 그럼 할머니 집에 못 가겠지? 내가 꼭꼭 숨겨놓을 거야. 아무한테도 안 줄 거야. 아이의 필사적인 저항 앞에서 지은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투정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한 아이의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날 밤 부부는 다시 한번 심각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이대로는 안 되겠어. 서연이가 너무 힘들어해. 이러다가 애한테 정말 큰 병이라도 생길 것 같아. 나도 알아. 병원에서도 아이 정서에 아주 안 좋다고 하더라.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는지도 몰라. 어른들의 문제를 아이한테까지 떠넘긴 거잖아. 민준 씨의 얼굴에도 깊은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이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기에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행운이를 포기한다는 것은 곧 서연이의 눈물과 아내의 슬픔, 그리고 자신의 무너지는 마음을 감당해야 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다시 할머니의 집에서 일주일을 보내게 된 보리의 상태도 눈에 띄게 나빠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보리가 예전의 활기를 완전히 잃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머니가 아무리 맛있는 것을 해주고 예뻐해 주어도 보리는 잠시 꼬리를 흔들 뿐 대부분의 시간을 현관문 앞에 엎드려 밖을 내다보며 보냈습니다. 처음 며칠간 할머니는 그 모습이 자신을 두고 떠났던 지난 5년에 대한 서운함의 표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은 아직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서일 거라고 애써 위안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할머니는 보리의 행동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보리는 그저 멍하니 밖을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차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귀를 쫑긋 세웠고 특히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올 때면 벌떡 일어나 창가로 달려가 밖을 살폈습니다. 그 눈빛에는 간절한 기다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할머니는 마당에서 보리와 함께 공놀이를 하려 했습니다. 예전에 보리가 가장 좋아하던 낡고 바람 빠진 고무공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공을 던지자 보리는 반사적으로 달려가 공을 물었지만 이내 흥미를 잃고 공을 바닥에 떨어뜨린 채 다시 현관문 쪽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엎드려 아주 희미하게 낑낑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보리는 할머니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두고 떠난 가족을 원망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보리는 서연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향해 달려와 안아주던 작은 아이를, 자신의 등을 베고 누워 책을 읽어주던 따뜻한 온기를, 서툴지만 사랑이 가득 담긴 손길로 간식을 주던 그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보리의 마음은 이미 온전히 그 아이에게로 향해 있었습니다. 자신은 이제 그저 희미한 옛 기억 속의 주인일 뿐이라는 사실을 할머니는 보리의 슬픈 눈을 통해 고통스럽게 확인해야 했습니다. 보리의 행동은 할머니가 외면하고 싶었던 진실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흘러 보리를 다시 부부의 집으로 데려다주는 날이 왔습니다. 할머니는 그날따라 유난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보리와 함께하는 마지막 산책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에 가까워질수록 보리는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꼬리를 세차게 흔들고 목줄을 앞으로 당기며 빨리 가자고 재촉했습니다. 할머니가 아파트 현관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거실 소파에 힘없이 누워있던 서연이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보리를 보자마자 아이의 얼굴에 놀라운 생기가 돌았습니다. 행운아! 서연이는 맨발로 뛰쳐나와 보리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그리움과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듯 아이는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보고 싶었어. 정말 정말 보고 싶었어. 다시는 가지 마. 응. 나랑 계속 같이 있어줘. 보리 역시 서연이의 품에 얼굴을 묻고 반가움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꼬리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흔들렸고 온몸으로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마치 오랜 전쟁 끝에
연인을 만난 군인처럼 그들의 재회는 절실하고 애틋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 자리에 선 채 두 생명체가 만들어내는 완벽한 사랑의 풍경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아이의 눈물, 그리고 그 눈물을 하차주는 개의 모습. 그 어떤 말도 필요 없는 완전한 교감의 순간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할머니의 마음속에서 지난 한 달간 자신을 괴롭히던 모든 혼란과 고뇌, 미련과 욕심이 눈 녹듯 사라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아주 명료하고 단단한 하나의 깨달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내가 그 대상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대상이 가장 행복한 곳에 있도록, 가장 환하게 웃을 수 있도록 기꺼이 보내주고 축복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보리의 행복은 더 이상 자신의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저 아이의 곁에, 저 새로운 가족의 품 안에 있었습니다. 자신이 보리를 되찾으려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외로움을 채우려는 이기적인 집착이었음을 비로소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뒤돌아섰습니다. 서연이와 보리는 서로에게 취해 할머니가 떠나는 것조차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현관문을 닫기 전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행복에 겨워 뒹구는 보리의 모습을 눈에 담았습니다.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아주 오랜만에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포기한 자만이 얻을 수 있는 슬프고도 위대한 평화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할머니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 얼굴에는 어떤 결심을 내린 사람의 단단한 지혜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 할머니의 밤은 아주 길고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한 달간 할머니를 괴롭혔던 지독한 불면의 밤과는 그 결이 달랐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뻥 뚫린 듯 시리고 아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에서는 잔잔한 호수 같은 평온함이 느껴졌어요. 그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슬프고도 성숙한 평화였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하나를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 수천 번 되뇌며 답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동이 트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간에 할머니는 잠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안방의 낡은 자개장을 열어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할머니의 얼마 되지 않는 재산 목록과 먼저 세상을 떠난 영감의 낡은 손목시계, 그리고 깃바랜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지요. 할머니는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하게 간직해 온 보리와 함께 찍은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 속의 자신은 지금보다 훨씬 젊고 건강했고 품에 안긴 보리는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은 지난 5년간 할머니가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희망이자 삶의 이유였습니다. 할머니는 마른 손으로 사진을 한참이나 쓸어보았습니다. 보리야, 부디 행복해야 한다.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살아다오. 나지막이 속삭이는 목소리에는 눈물기 대신 단단한 의지가 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사진에 가볍게 입을 맞춘 뒤 다시 상자 안에 넣고 자개장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것은 보리와의 지난 세월을 가슴에 묻는 할머니만의 장래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아침이 되자 할머니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러 번 망설이다 결국 익숙해진 번호를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젊은 부부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할머니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일세. 다름이 아니라 오늘 시간 괜찮으면 우리 집에 잠시 들러줄 수 있겠는가? 할 말이 있어서 그러네. 네, 할머니. 그럼요. 행운이 데리고 지금 바로 갈까요? 지은 씨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또다시 보리를 데려가시려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었습니다. 아닐세.
오늘은 두 사람만 오게나. 보리는 아이 옆에 두고요. 할머니의 마지막 말은 부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일까? 왜 보리는 데려오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 온갖 추측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감히 되물을 수는 없었습니다. 부부는 무거운 마음으로 할머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부부가 할머니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뜻밖의 풍경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마치 오랜만에 찾아온 자식들을 맞이하는 어머니처럼 마루에 작은 교자상을 펴고 따뜻한 차와 다과를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부부는 더욱 영문을 알 수 없어 어리둥절했습니다. 할머니, 갑자기 차는. 어서 앉게. 오는 길에 힘들었을 텐데 차 한잔하고 이야기하세. 할머니의 온화한 태도에 부부는 마지못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찻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심장을 짓눌렀습니다. 할머니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부부가 차를 다 마실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마침내 민준 씨가 빈 찻잔을 내려놓자 할머니가 비로소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참으로 힘들었을 걸세. 괜히 나 때문에 두 사람과 아이까지 고생이 많았어. 이 늙은이의 욕심이 너무 컸던 게야. 아닙니다, 할머니. 저희가 오히려 죄송하죠. 할머니의 소중한 가족을 저희가 모르고 데리고 있었던 건데요. 민준 씨가 황급히 말했지만 할머니는 부드럽게 손을 저어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아닐세. 자네들이야말로 내게는 은인이야. 내가 지켜주지 못한 우리 강아지를 5년 동안이나 사랑으로 거두어 주었으니 그 은혜를 내가 어찌 다 갚겠는가.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단호하고 명료한 목소리로 자신의 마지막 결심을 전했습니다. 보리는 이제 자네들 개일세. 앞으로는 행운이라는 이름으로 자네들 가족으로 살게 해주게나. 그 말에 부부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네, 할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가 더 잘할게요. 할머니 원하시는 대로 다. 지은 씨가 울먹이며 말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평온했습니다. 그런 게 아닐세. 내가 직접 보고 내린 결정이야. 어제 자네 집에 보리를 데려다 주고 오는 길에 봤네. 그 아이 서연이라고 했지? 그 아이를 보자마자 우리 보리가 얼마나 행복해하는지를. 그 둘은 이미 세상에 둘도 없는 단짝이더군. 내가 감히 그 사이를 떼어놓을 수가 없었어. 할머니는 지난밤 내내 정리했던 자신의 생각을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보리를 사랑하기에 보리의 행복을 위해 내린 결정이라는 것을, 자신의 외로움보다 보리의 웃음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사랑의 또 다른 방식이라고. 보리는 이제 젊고 건강한 자네들과 뛰노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와 함께 있는 것이 행복일게야. 나처럼 늙고 병든 사람 곁에서 조용히 시간만 보내는 것보다 훨씬 더 말이야. 나는 이제 곧 세상을 떠날 몸이지만 자네들과 아이는 앞으로 살아갈 날이 창창하지 않은가. 보리가 그 긴 시간을 함께하며 든든한 가족이 되어주었으면 좋겠네. 할머니의 모든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떤 원망이나 서운함도 체념이나 패배감도 없었습니다. 오직 보리를 향한 깊고 위대한 사랑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할머니의 그 숭고한 마음에 감히 어떤 말도 덧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죄송함과 감사함이 뒤섞인 눈물만이 뺨을 타고 흘러내릴 뿐이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어떻게 할머니의 그런 큰 희생을 받을 수 있겠어요? 이건 아니에요. 정말 아닙니다. 민준 씨가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 한 노인의 마지막 희망을 짓밟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희생이라니 당치도 않은 소리. 이건 내 이기심을 바로잡는 것일 뿐이야. 자네들은 아무 잘못 없어. 그러니 죄책감 같은 건 갖지 말게. 대신 나한테 약속 하나만 해주게나.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부부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보리아니, 행운이 앞으로도 지금처럼 많이 사랑해주고 아껴주겠다고. 그리고 아프지 않게, 외롭지 않게,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주겠다고. 이 늙은이한테 약속해줄 수 있겠는가? 그 말에 민준 씨와 지은 씨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거의 동시에 할머니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무겁고도 진심 어린 약속의 표현이었습니다. 네, 할머니. 약속하겠습니다. 저희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절대로 할머니의 이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부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떠나기 전 지은 씨가 망설이다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그럼 저희가 할머니를 자주 찾아뵈어도 될까요? 그냥 안부도 여쭙고 가끔 행운이 소식도 전해드리고. 그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을 우리의 인연에서 놓지 않겠다는, 당신 또한 우리의 소중한 사람이라는 간절한 고백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지은 씨의 손을 마주 잡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좋지. 언제든 오게나. 이 늙은이는 언제나 여기 있을 테니. 부부가 돌아가고 집에 다시 혼자 남은 할머니는 텅 빈 마루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도련해진 듯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불어오는 서늘한 가을바람이 할머니의 눈물을 부드럽게 말려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도 부부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위대한 포기가 실은 더 큰 기적을 향한 진정한 시작이었음을 말입니다. 순자 할머니의 위대한 포기 이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 보였습니다. 보리는, 아니, 이제 온전히 행운이가 된 개는 더 이상 두 집 사이를 오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서연이는 매일 아침 행운이의 품에서 눈을 떴고 아이의 얼굴에서는 불안의 그늘이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민준 씨 부부는 할머니에 대한 끝없는 감사함과 미안함을 안고 이전보다 더욱 극진한 사랑으로 행운이를 보살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순자 할머니의 외로운 모습이 무거운 돌처럼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주말, 부부는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용기를 내어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저희예요. 이번 주말에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저희 집에 한번 놀러 오시지 않겠어요? 서연이가 할머니를 보고 싶어 해서요. 지은 씨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행운이를 보러 오라는 말이 혹시나 할머니의 상처를 다시 건드리게 될까봐 염려스러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그러지 뭐. 마침 심심하던 차였는데. 할머니의 목소리는 왠지 모르게 조금은 가벼워진 듯 했습니다. 약속한 날, 민준 씨는 직접 차를 몰아 할머니를 모시러 갔습니다. 할머니가 집에 도착하자 가장 먼저 달려나와 반긴 것은 서연이었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할머니를 경계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보리 할머니 오셨어요. 서연이가 환하게 웃으며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보리 할머니라는 아이의 순수한 호칭에 그 자리에 있던 어른들은 잠시 할 말을 잃고 서로를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행운이 역시 꼬리를 세차게 흔들며 할머니의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슬프거나 혼란스러운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랜만에 만난 좋은 친구를 반기는 듯 편안하고 기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지은 씨는 그날 진수성찬을 차렸습니다. 할머니가 좋아할 만한 나물 반찬과 부드러운 갈비찜까지 마치 시어머니를 대접하듯 정성을 다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서연이는 제잘거리며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할머니에게 자랑했고, 할머니는 그런 아이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며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어색할 것이라 예상했던 것과 달리 식탁에는 따뜻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서연이와 행운이가 함께 노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이전처럼 가슴이 아프거나 시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 정돈된 그림을 감상하듯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때 민준 씨가 다가와 할머니의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사실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저희가 괜찮으시다면 앞으로 할머니를 저희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모셔도 될까요?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일찍 돌아가셔서 저희에게는 어른이 안 계십니다. 할머니께서 저희의 할머니가, 그리고 서연이의 진짜 할머니가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민준 씨의 진심 어린 고백에 할머니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평생을 외롭게 살아온 자신에게 누군가가 가족이 되어주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개 한 마리를 찾으러 나섰다가 생각지도 못했던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녀를 얻게 된 셈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차마 대답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의 관계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변화했습니다. 부부는 더 이상 할머니를 행운이의 옛 주인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주말이면 을의 할머니를 찾아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준 씨는 할머니 댁의 낡은 전등을 LED로 바꿔주고 비가 새는 지붕을 수리해주며 아들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지은 씨는 철마다 할머니를 위해 보양식을 해다 바치고 병원에 가실 일이 있으면 늘 동행하며 며느리 역할을 했습니다. 할머니 역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더 이상 쓸쓸한 독거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손녀가 있는 평범한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지은 씨에게 자신이 평생 담가온 맛있는 된장 담그는 법을 알려주었고, 서연이에게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무릎을 내어주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중심에는 늘 행운이가 있었습니다. 행운이는 할머니와 새로운 가족을 이어주는 가장 강력한 끈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부부에게 행운이의 어릴 적 습관이나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부부는 그 이야기들을 통해 행운이의 몰랐던 과거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행운이는 할머니가 오시면 옛날처럼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애교를 부렸고, 서연이와 함께 있을 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오빠이자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녀석은 이제 두 개의 사랑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오후 할머니는 툇마루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보리의 빈자리를 느끼며 외로움에 사무쳤을 시간이었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할머니는 서연이에게 선물할 작은 목도리를 뜨고 있었습니다. 코를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아이의 웃는 얼굴이 떠올라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집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고요함은 더 이상 외로움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주말에 찾아올 새 가족을 기다리는 평화로운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시장에서 보리를 다시 만난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그 이후에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보리를 찾자마자 자신의 욕심대로 데려왔더라면
할머니는 잠시의 기쁨 뒤에 다시 예전과 같은 외로움 속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리를 기꺼이 포기하고 보내주었을 때 그 빈자리에는 상상도 못했던 더 큰 행복과 사랑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잃어버린 반려견 한 마리는 할머니에게 잃어버렸던 세상과의 연결고리를, 그리고 새로운 가족이라는 기적을 선물해 준 것이었습니다. 마당에 감나무가 붉게 익어가는 것을 보며 할머니는 아주 오랜만에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차오르는 충만함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가족의 시간이 겹겹이 쌓여 또 한 해의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보리를 포기하고 새로운 가족을 얻은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제 할머니의 집과 부부의 아파트는 더 이상 별개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부부는 아예 할머니 집 근처의 주택으로 이사를 왔고, 주중에는 각자의 삶을 살다가도 주말이면 자연스럽게 한 집에 모여 북적거리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은 서연이의 6번째 생일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집 마당에는 작은 파티상이 차려졌습니다. 지은 씨가 아침부터 준비한 맛있는 음식들과 민준 씨가 서툴게 불어 매단 풍선들이 가을 햇살 아래 반짝였습니다. 생일의 주인공인 서연이는 할머니가 떠준 분홍색 목도리를 두르고 마당을 뛰어다녔고, 행운이는 그런 서연이의 뒤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할머니, 이리 와서 앉으세요. 다리 아프시잖아요. 지은 씨가 툇마루에 푹신한 방석을 깔아주며 할머니를 챙겼습니다. 이제 그녀는 할머니를 부르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영락없는 며느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우리 강아지 뛰노는 것만 봐도 힘이 나는걸. 할머니가 말하는 우리 강아지는 이제 행운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설기처럼 하얀 얼굴로 웃고 있는 서연이까지 포함하는 사랑이 가득 담긴 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행복에 겨워 웃고 있는 가족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꿈만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생일 축하 노래가 끝나고 서연이가 촛불을 끈 뒤 모두가 선물 증정 시간을 가졌습니다. 민준 씨 부부는 서연이가 노래를 부르던 자전거를 선물했고, 서연이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머니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준비해온 작은 상자를 서연이에게 내밀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할머니가 지난 몇 달간 정성껏 술을 놓아 만든 작은 주머니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할머니? 우리 강아지 앞으로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크라고 할미가 만든 복주머니야. 서연이는 복주머니를 소중하게 받아들고는 할머니에게 달려와 와락 안겼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아이의 따뜻한 체온과 진심 어린 고백에 할머니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 순간의 행복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파티의 소란스러움이 잠시 멎은 한적한 오후, 할머니는 툇마루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가을 햇살과 배부른 포만감, 그리고 기분 좋은 소음이 최고의 자장가였습니다. 바로 그때 묵직한 온기가 할머니의 무릎 위로 느껴졌습니다. 눈을 떠보니 행운이가 어느새 다가와 할머니의 무릎에 턱을 괴고 깊고 그윽한 눈으로 자신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5년 전 할머니의 곁을 지키던 보리의 눈빛과 똑같았습니다. 그 안에는 오랜 시간을 함께한 가족만이 나눌 수 있는 깊은 유대와 신뢰, 그리고 변치 않는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말없이 행운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녀석은 대답이라도 하듯 할머니의 손길에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와 행운이는 어떤 말도 필요 없는 오직 둘만이 아는 교감을 나누었습니다. 5년 전 헤어져야만 했던 그들의 인연이
결코 끊어진 것이 아니라 더 크고 아름다운 형태로 완성되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보리야, 이제 너도 행복하구나. 그걸로 되었다. 저녁이 되어 부부와 서연이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할머니는 대문 앞에서 그들이 탄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집에 다시 혼자 남았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집안 곳곳에 아이의 웃음소리와 가족의 온기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마루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어요. 문득 5년 전 보리를 잃어버리고 절망에 빠져 있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인생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다른 곳에 더 큰 문이 열리기도 한다는 것을 할머니는 자신의 남은 생을 통해 배우고 있었어요. 시장에서의 기적적인 재회. 그것은 잃어버린 반려견을 되찾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닫혀있던 할머니의 마음을 세상으로 다시 열게 하고 외로운 삶에 새로운 가족이라는 더 큰 기적을 선물하기 위한 세월을 건너온 신의 응답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밤하늘을 보며 아주 오랜만에 소리내어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는 맑은 가을밤의 공기를 타고 멀리, 아주 멀리까지 퍼져나가는 듯 했습니다.